안녕하세요. CR부 양일sim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수능특강 문법 8강 담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수능특강 문법 담화에 실려있는 개념편과 적용편의 문제를 살펴보니 굉장히 쉽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을 풀어보고 담화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냥 뭐 쉽게 풀리는데 개념 굳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한다거나 또 쉬운 문제만을 믿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모평이나 또 실제 수능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개념이 심화되어서 출제될 경우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법에서 한 문제가 당황하게 되면 멘탈이 흔들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학과 독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휘말려서 국어시험 전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 흔히 우리가 듣게 되죠. 자,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개념을 수특에 현재 실려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충분히 심화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오늘 준비했습니다. 깊게 공부하시고 우리 수능에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수특 209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일단 담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문장을 바꿨습니다. 자, 담화란 어떤 구체적 맥락, 장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 이상의 문장이나 발화의 미적 연결체이다. 자, 근데 단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이 담자는요, 한자로 이 담자가 이야기 담자입니다. 자, 이야기 담자에 화는 당연히 말씀 화자, 말이란 뜻이죠. 말씀 화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면 담화란 말은 자, 이야기를 주고받는 말. 자,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는 건 보통 혼자 하는 말은 아니죠. 어떤 상대방을 전제하고서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담화의 개념은 어떤 주어진 맥락이 있겠죠. 특정 사람과 특정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주고받는 말을 쉽게 말하면 담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주고받는 말은 하나도 담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듣기만 하고 화자가 말하는 경우 하나의 문장으로도 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나의 말, 발화이거나 또 우리가 말로만 주고받는 것이 담화에 그치지 않고 또 글로 쓴 것도 편지글이나 또 어떤 책으로 쓰여진 말도 특정 독자를 가상하고 이루어지는 일종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 글, 즉 문장이나 말로 이루어지는 발화도 그렇게 담화에 포함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이루어진 유기적 연결체.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주고받는 말, 글로 쓰여진 독자를 상정한 어떤 글,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담화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성 요소가 밑에도 한 번 더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야기는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자, 말하는 자, 그다음 듣는 자, 청자, 글로 치면 글쓴이 작가 혹은 저자 혹은 독자가 있겠죠. 그리고 화자, 청자가 어떤 이야기와 말과 글을 주고받는 맥락, 이때 맥락이라고 하는 건 뭐 시간과 공간이 있겠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 단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겠네요. 말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언어 텍스트, 그리고 그 말이, 글이 이루어지는,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맥락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담화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림이 되게 쉽죠? 화자, 글쓴이, 청자, 독자, 그리고 자, 그것을 우리가 말로, 언어로 주고받죠? 그리고 그 언어는 특정한 맥락, 이때 맥락이라고 하는 건 시간, 공간, 그리고 어떤 상황이 포함됩니다. 이 상황에는 어떤 문화적인 것도 포함되고요. 시대 문화적인 것.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간, 공간 같은 직접적인 맥락도 포함됩니다. 자, 넓은 개념이니까 이따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세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담화의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자, 이때 담화를 표현할 때 표현 수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야기나 말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이루어지죠. 자, 언어적 표현이 제일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되겠네요.
이때 언어에는 우리가 일상에 주고받는 대화도 있겠고, 그죠? 그리고 글로 이루어지는 문장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 그런 어휘, 즉, 문장들이 의미 작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기호나 그 결합체를 가리키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과 글, 언어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거나 글로 어떤 표현을 할 때, 이 기호나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정, 그죠? 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음의 고조, 속도 같은 것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언어 표현에 직접적으로 덧붙어 있어서 말할 때 화가 나게 되면 말이 높아지게 되죠.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발음이 세진다거나 높아진다거나 빨라진다거나 뭐 부드러워진다거나 등등의 말 표현, 언어 표현에 동반되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어 표현에 동반된다 해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때 반이라는 말이 반대할 반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절반할 때 반, 영어의 half, 절반할 때 반도 아닙니다. 자, 반언어가 어떤 뜻이냐면 동반될 반자입니다. 동반될 반. 동반된 반. 자, 우리가 동반자 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company라고 하죠. 언어에 동반되어 따라 나오는 어떤 특성입니다. 발음, 고조, 어조, 속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비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표현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짓과 또 표정, 이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언어가 아닌, 언어와 상관없는 이 비자는 역시 뭐 한자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아닐 비자가 되겠네요. 언어가 아닌 표현이 있습니다. 언어 표현과는 독립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서 손동작, 몸동작, 뭐 제스처, 옷차림도 표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 흰 옷을 입고 가는 것은 금물이죠. 왜냐하면 신부가 흰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그날의 주인공인. 근데 지가 흰 옷을 입고 간다면 그건 예의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옷차림도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혹시 그 결혼을 반대하거나 신부한테 깽판을 넣고 싶다면 흰 옷을 한번 꼭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날에 진짜 히어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옷차림도 그래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언어와 반언어, 비언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개념이죠. 화법에서 어떤 말하기 할 때 화자의 화법의 수단으로서 반언어와 비언어가 많이 동원되어 쓰이고요. 그때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갈까요? 담화의 맥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과 공간이 있죠. 낮인가 밤인가 아침인가 또 공간도 뭐 집인가 도서관인가 영화관인가 뭐 길거리인가 버스 아닌가 학교 아닌가 같은 이 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화자와 청자가 있는 주체, 그 담화의 주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친구끼리 선생님과 학생, 자녀와 부모, 또 회사에서 직장 동료 등등 화자와 청자 간에 어떤 이루어지는 이런 맥락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그리고 그 화자와 청자가 특정 시 공간에서 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끼리면 이번 주말에 우리 뭐 할까? 야, 코인 한번 갈까? 뭐 등등 피방 한번 갈까? 등등 이런 주제가 있겠죠.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뭔가를 부탁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친구한테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등등 이런 목적이 있는데, 자, 이때 특정한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시공간, 주체 이런 것도 우리가 상황 맥락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은 대화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어떤 맥락이기 때문에 미시적, 이때 미시는 자세할 미자, 섬세할 미자로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맥락을 가리키는 개념, 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상황 맥락 말고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커다란 거시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큰 맥락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 모여서 뭐 요즘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렇죠? 여성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그 담론들이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친구 둘 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회 문화적인 맥락, 거시적인 맥락 같은 것들이 간접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둘이 나누는 어떤 페미니즘 이야기, 이것도 우리가 보면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담화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담화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어서 관련 개념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 요건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요한 조건을 가리키죠. 하나의 담화가 의미를 드러내서 잘 전달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말이 튀어나온 대로 막 읊조린다고 해서 담화로 인정받기 힘들죠. 어떤 친구가 막 혼자서 혼잣말 짓거리면서 상대방한테 뭔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담화로 인정받지 못하겠죠? 쟤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 떠드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네 하고 무시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성과 응집성이라는 이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이 적절한 담화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통일성이란 말이나 글이 하나의 주제 안에 잘 묶여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주제가 중간에 너무나 쉽게 많이 바뀌게 되면 듣는 사람이 쟤 진짜 뭐라고 하는 거야? 말이 왔다 갔다 하네?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겠죠. 자, 말이나 글을 이루고 있는 문장과 문장 또 문단과 문단 사이에 하나의 주제 아래 긴밀하게 연결돼야지만이 통일성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주제가 하나로 긴밀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뒤 문장 간에 형식적으로 내용의 연결이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즉 응집되어 있지 않으면 또한 상대방이 잘 알아듣기 힘이 들겠죠. 자, 나는 배가 고파. 그러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난 배가 고파. 그러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자, 그러니까로 이렇게 앞뒤 문장을 연결시켜줘야 할 텐데 이렇게 그러나라고 하는 이상한 접속 표현을 쓰게 되면 앞뒤의 흐름이 이상하게 전달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앞뒤 문장 간에 또 문단과 문단 간에 형식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장의 응집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응집성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또 문장의 통일성도 그렇게 잘 정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집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인 장치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과 접속 표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수특에서 이것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요. 선생님이 좀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특히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 이 두 가지는요,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두 개가 혼동되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에 나왔을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요. 접속 표현은 되게 쉽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접이든 전환이든 병렬이든 인과든 이런 것들은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문제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시표는 말 그대로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건데 주로 어떤 대상, 특정한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 사물 등 특정 대상, 그렇죠?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물을 주로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지시표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그, 저를 제일 많이 쓰죠. 이는 화자에 가깝고 그는 청자에 가까우며 저는 화자, 청자 둘 다에서 모두 제3의 장소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대한 지시 표현에는 이 지시 관용사로 이, 그, 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그것, 저것 같은 사물, 그리고 지시대명사로 여기저기 거기 같은 그런 대명사가 사용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나 이제 대용 표현은 이와 달리 여러분, 대용이랑 앞에 대가 대신할 대자요.
대신해서 용, 사용할 용자 아닙니까? 대신 사용되는 건데 무엇을 대신에 사용하느냐? 그 대신에 사용되는 대상이 뭐냐면 앞에서 언급되거나 뒤에서 앞이나 뒤에서 언급됐거나 언급할 즉 말한 앞에서 말한 대상을 한 번 더 바꾸어 대신 말하는 것을 대신 바꾸어 사용할 때 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말한 것을 대신 바꾸어 사용한다. 자, 분명히 개념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과 말한 것을, 즉 사물을 대상을 가리키는 것과 말한 것을 대신 바꿔 사용하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개념은 쉽게 구분이 됩니다만 우리가 실제 문장에서 풀다 보면 앞에 나온 이 구조가 똑같이요. 지시표현에서 대용 표현에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똑같이. 그리고 이것 그것 저것이 그것 바 할 때는 이게 앞에 나온 사물을 가리키니까 당연히 지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대형 표현에서 자 밑에 여러분 이 예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컨대 야 나는 내가 말한 걸 기억해. 그러자 상대방이 내가 말한 그것이 뭐지? 내가 말한 그것이 뭐지? 자 이때 그것은 앞에서 상대방이 말한 내가 말한 것 이것을 대신 가리켜서 자 표현하죠. 따라서 이것은 대용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같은 그것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있는 그것 바에는 지시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고 자 선생님 지금 막 예를 든 여기에서는 그것이 대용 표현으로 사용된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도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으로 개념이 달리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맥을 잘 살피고 한번 준비를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응 표현에는 뭐 이와 같이 이러한 같은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면 되게 쉽게 되겠죠. 자,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접속 표현을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음 볼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쉬운 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 접속 표현인데요. 다음 예문에서 한번 구분해 봐라. 이렇게 선생님 문제를 줬습니다. 자, 그럼 뭐 자세히 읽어볼 것도 없어요. 누구나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 집단, 이럴 때 그 집단은 앞에 난 어떤 집단을 가리키겠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집단이라는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당연히 지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 집단, 그때 그 똑같이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역시 지시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집단의 문화와 규칙 등을 익히고 흡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 흡수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 흡수하고 노력하는 과정. 자 앞에 이것을 앞에 가리키기 때문에 역시 지시 표현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다른 것이 있으면 그 마음 안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뭐 접속 표현이 되겠네요. 자신과 새로운 집단 사이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평소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이질적인 집단, 이때 그는 앞에는 어떤 집단이 되겠죠? 자, 새로운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 집단, 새로운 집단. 따라서 앞에 나온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역시 지시 표현이 되겠고요. 그 이질적인 집단과 맞닥뜨릴수록 그 경계선, 자, 앞에 나온 자기 자신과 새로운 집단,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의 경계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역시 앞에 나온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역시 지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명하고 강력해진다. 소외감이란 개인과 집단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내적 경험이자 일종의 방어작용이다. 따라서 접속 표현이 되겠네요. 이러한 소외감, 이러한 어떤 소외감입니까? 자, 개인과 집단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내적 경험이자 일종의 방어작용을 가리키겠네요. 앞에 나온 길게 이렇게 표현된 이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이 지시어, 이게 지시 표현이죠. 자, 기본적으로 지시어로 쓰였지만 앞에 나온 말을 한 번 더 대신해서 앞에 나온 긴 문장 표현을 대신 가리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러한 소외감은 시간이 흘러 지킬 것과 받아들일 것을 구분하여
내적인 교통 정리를 끝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그러가 들게 된다. 자, 구분해 보면 자,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과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아주 쉬운 걸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자, 이런 기본적인 적용을 통해서 올해 수특 210쪽 개념편에 있는 210쪽의 대용 표현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10쪽을 펼쳐보세요. 자료의 기억 리을을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를 쓰시오. 자, 대화 상황이 지워졌고요. 여기에 이렇게 대화가 나옵니다. 자, 경호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방과 활동에서 이름 삼행시로 재미있게 친구를 칭찬해주기. 이 생각 어때? 그럼 이때 이는 앞에 나온 방과 활동에서 친구를 칭찬해주기라고는 앞에 나온 말을 대신 한번 압축해서 사용한 거죠. 앞에 나온 말을, 앞말을 대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용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네요. 그러자 수진이가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거 이때 그것은 역시 앞에 나왔던 방과 활동에서 이름 삼행시로 재밌게 친구를 칭찬해 주기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대신 가리켜 표현한 거네요. 따라서 이것도 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일단 계획을 같이 짤 친구 이름부터 써보자. 자, 이 펜은 펜을 지시하는 지시 표현이 되겠네요. 이거는 빨간색이니까 저거로 쓸게. 자, 이 저거는 아마 빨간 펜이 아닌 파란 펜이거나, 그죠? 아마 검정 펜이겠네요. 따라서 자, 이때 저거는 파란 펜, 검정 펜을 어떤 특정한 사물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지시 표현에 해당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과 저것은 둘 다 품사로는 지시대명사죠. 품사로는 둘 다 지시대명사에 속하지만 문맥의 앞뒤를 살펴보니 니은의 그것은 대용 표현으로 사용된 거고요. 자, 리을의 저것은 지시 표현으로 사용되었네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실제 문맥 안에서는 품사가 비슷해도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의 구분이 달리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볼까요? 자, 한 번 더 대용 표현, 이제 수특 245쪽의 적용편입니다. 여러분들 245쪽으로 넘어가 주시고 그 대용 표현의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기 1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시오라고 썼네요. 자, 서진이가 말하기 묻습니다. 선생님, 대용 표현은 항상 앞에서 언급한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인가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용 표현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킨다고 알고 있는 게 사실 상식이죠. 그냥 선생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답변, 그렇지 않아요. 대용 표현에는 하나의 단어 안에서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올 말을 미리 가리키는 것도 포함된다. 그렇네요. 여러분, 대용 표현은 앞이나 뒤에 나온 말 둘 다를 가리키는 좀 폭넓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선생님이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기 2에서 예문을 살펴볼까요? 재경, 너 그 소식 들었어? 그럼 그가 앞에 나온 걸 가리킵니까? 뒤에 봅시다. 동아리 애들이 아침부터 얘기하던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점심부터 먹자. 자, 그래? 이런 말도 있잖아.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말. 이때 이러는 뒤에 나온 금강산 식후경이라는 뒤에 나온 말. 자, C는 뒤에 나온 말을 가리키네요. 쉽게 알 수 있네요. 자, 우리 동아리에서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방송 출연 섭외가 들어왔는데도 내가 그렇게 어떤 말을 가리킵니까? 자, 기다리던 방송 섭외를 가리키네요. 그러면 그렇게는 역시, 자, D도 역시 뒤에 나온 말을 가리키는 거네요. 응? 그게 정말이야? 자, 이때 그게는 앞에 나온 기다리던 방송 출연 섭외에 대해서 가리키죠. 그러면 이에 그게는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뒤에 나온 말을 가리키는 것은 자, C하고 D. 자,
여기서 D가 좀 혼동이 되는데요. 언뜻 보기에 뒤에 나오는 기다리던 방송 출연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함정 요소입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여기 살짝 여러분들에게 헷갈리는 지점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약간 트릭을 써봤는데요. 여러분들 깜빡 속았죠? 여러분 이 부분이 뒤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때 그렇게는 영어의 so 같은, so much, so thank you 등등의 so 같은 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그렇게가 되는 거죠. 난 네가 너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자, 아주 심하게 아주 매우 라는 뜻의 강조 의미로 쓰인 그렇게라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뒤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앞에 나왔던 그 소식 보겠습니다. 그 소식은 자, 앞에 맥락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이냐면 동아리 애들이 아침부터 이야기하는 그 소식. 자, 이게 뒤에 나온 내용들을 가리키죠. 따라서 A가 바로 뒤에 나온 내용들을 가리키는 대형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 봅시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점심부터 이때 그거는 동아리 애들이 아침부터 이야기하는 그 소식. 자, B는 앞에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대형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여기서 뒤에 나올 대형 표현을 가리키는 경우는 자, A하고 그리고 자,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대형 표현을 가리키는 거는 자, B하고 그리고 E가 되겠고요. 그리고 D는 대형 표현이 아니고 강조의 의미로 쓰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이 문제를 좀 기억해둘 가치가 있겠습니다. 특히 D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올해 수특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지시 표현의 내용으로 지칭어와 호칭어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담화에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수특 그 적용품 문제에는 출제가 일부 되어 있는데 앞에 개념편에는 이 개념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만 풀었을 때 조금 정리가 안 된 채 문제를 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지칭어는 말 그대로 사람 간의 대화할 때 상대방을 가리켜 쓰는 표현입니다. 자, 동물과 사람을 포함해서 자, 사물도 포함해서 가리켜서 남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야기할 때. 자, 예컨대 우리 엄마는 너무 용돈을 잘 주셔. 짱이야. 자, 친구 둘이 얘기할 때 우리 엄마는 자, 직접 부르는 말이 아니라 둘 사이에 없는 제3공간이야. 제3자로서 자, 3인칭으로 쓴다고 보면 되겠죠. 3인칭으로 써지는 표현이고요. 이때 엄마는 두 학생 간 대화 가운데에서 지칭, 가리키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칭어라고 부르고요. 호칭어는 말 그대로 내가 앞에 대상을 두고 직접 부를 때 아까 남과 이야기할 때 제3자로 지칭할 때 지칭어고요. 직접 2인칭으로 대놓고 얘기할 때 우리가 호칭어라고 합니다. 엄마! 이렇게 부를 때 호칭어가 되겠고요. 야, 우리 엄마는 용돈 잘 줘 할 때 엄마는 지칭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지칭어, 호칭어를 같은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같은 말을 써요. 아까 받아주면 우리 엄마는 할 때 엄마가 지칭어고 또 엄마를 부를 때도 엄마라고 부르니까 이 경우는 지칭어, 호칭어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칭어, 호칭어 달리 쓰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이 좀 우리가 헷갈리는 지점이고요. 문제 나왔을 때 엄청 혼동을 유발합니다. 예컨대 자, 이런 경우입니다. 시부모가 자기 며느리를 가르칠 때, 자, 호칭할 때, 자, 어떻게 부릅니까? 아가, 새아가 이렇게 부르죠? 자, 아가, 새아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자, 며느리가 앞에 없고 이제 며느리를 대해서 자, 시부모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글쎄요, 너무 착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호칭어와 달리 아가 대신에 며느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아들에게는 또, 야, 네 처가 너무 이 시부모, 우리 시어미를 너무나 존경하고 잘 대해주는구나. 참 감사해, 네 처라고 그러죠.
이건 지칭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칭어와 지칭어가 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대목은 아버지를 예컨대 아버지를 부를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와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를 때 지칭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칭어가 이런 경우는 시험을 났을 때 엄청 혼동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컨대 살아계신 자신의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친구끼리 보면, 야,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부친께서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나 진짜 자랄 때 엄청 힘들었어. 자, 부친이라고 살아계실 때 부르죠. 높여 부를 때. 자,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친구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선친께서 내 자랄 때 너무 엄격하셔서 좀 엄청 고생했다. 자, 선친이라고 합니다. 선친. 이때 선자는요, 앞장설 선자니까 보통 선자가 들어가면 돌아가신 어떤 분을 가리킬 때 보통 씁니다.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가리킬 때 아버지, 부친, 가친, 엄친 같은 그런 친자, 자, 이렇게 엄친, 가친, 부친 같은 표현을 씁니다. 자, 남의 아버지를 가리킬 때도, 살아계신 분을 가리킬 때는 자네 지금 춘부장, 자, 건강하신가? 아버님 건강하신가? 혹은 한자로는 춘부장 건강하신가? 춘자가 들어가면 살아가신 분이고요.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가리킬 때 선대인, 자, 아까 앞에 앞장서 선자를 사용해서 선대인이라고 합니다. 친구야, 자네 그 선대인 살아계실 때 그때 참 엄하셨다며? 좀 힘들었겠어. 등등 이렇게 앞장서 선자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지칭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밖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수특에 있는 문제 아니에요. 자,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줄 친 말 중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그럼 지칭어는 특정 사람을 가리켜 이를 때, 호칭어는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자, 이걸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라고 했네요. 근데 자, 지금 밑줄이 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밑에 봅시다. 1번. 동생이 자신의 형 아내에게 우리가 뭐라고 지칭을 부릅니까? 형수씨, 형수님, 요즘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있나요? 자, 재수는 동생의 아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자, 적절치 않네요. 자, 적절치 않습니다. 잘못 사용했어요. 자, 형수님이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오빠는 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나랑 결혼했어? 자, 둘이 아주 선후배 사이인가 뭐 시신가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아내가 어린 모양이죠. 자, 오빠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경우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잘못된 지칭어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오빠는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쓰는 말이고요. 혹은 남남끼리에서도 나이 어린 여자가 나이 어린 여자가 손이 남자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쓰이고요. 부부로 결혼했을 때에는 우리 한국의 이런 정서나 문화에서는 오빠라는 표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당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혹은 여보라고 부르거나 당신, 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 요번은 호칭어고요. 당신은 지칭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치 않은 말. 당신한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나랑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선친의 회갑잔치가 있어서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자, 회갑잔치가 지금 현재 곧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는 지금 살아계신
살아계신 아버지란 뜻이죠. 자, 살아계신 아버지를 지칭할 때에는 선자를 쓰면 안 되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선자를 사용한다면 이건 돌아가신 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건 엄친이라고 쓰거나 부친이라고 쓰거나 가친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적절치 않네요. 자, 네 번째, 백화점 점원이 중학생 손님에게 이 옷은 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자, 우리가 이것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한테도 언니라고 쓰는 경우 간혹 있죠. 예의상. 그러나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인데 언니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남남끼리 사이에서 나이가 위인 경우만 우리가 높여 부를 때 정답게 부를 때 쓰는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냥 이것은 학생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한 표현 지칭어가 되겠습니다. 5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버님, 아범이 아무래도 퇴근이 늦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을 지칭할 때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범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지막 5번은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여학생 입장에서 또 남학생 입장에서 조금 생소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적절한 표현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지칭호칭과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올해 수특 문제는 실려있지 않지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여러분 수특 245쪽에 지시표현, 지칭호칭어 문제가 하나 다 실려있긴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기능하는 지시표현은 국어에 의해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사람을 부르는 말, 부를 때 사용하는 말 호칭어죠. 자, 이 호칭어가 지시표현에 속합니다. 사람, 사물, 장소를 가리키는 말, 자, 지칭어입니다. 자, 그리고 지시대명사들이 어우러져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명사, 지시대명사가 만나서 명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지시표현인데요. 이 지시표현은 기본적으로 이, 그, 저와 같은 관형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자, 기억의 호칭어입니다. 호칭어. 호칭어의 예로 이, 그이, 저희가 있으며 이들은 니은으로 즉 뭡니까? 지칭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읽었을 때는 잘 우리가 판단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봐. 머리에서 자, 이것을 사례를 떠올려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례를 떠올려 보라. 자, 한번 해봅시다. 이가 어디 아픈가 봐. 이가 어디 아픈가 봐. 자,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이 사람이 아픈가 봐. 지칭어 사용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호칭어를 부른 말이니까 호칭어로 그이 저희라고 부릅니까? 저희 남편 부를 때 이라고 불러요? 아니죠. 그래서 호칭어로는 사용되지 않네요. 자, 따라서 기억에 호칭어로 그이 저희가 있다? 호칭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잘못됐네요. 지칭어로는 사용됩니다. 거꾸로, 기억에, 니은의 예로가 있으며 기억으로는 거꾸로 쓰면 맞는데요. 자, 잘못 표현됐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니은, 지칭어입니다. 자, 지칭어의 예로, 여기, 저기, 거기가 있으며 이것은 기억, 호칭어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호칭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거기가 어디?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장소를 지칭하는 거죠? 자, 지칭어로 사용되네요. 자, 호칭어로는 사용돼요. 그러니까, 지칭어가 사용되니까 앞에 부분은 맞습니다. 앞에 부분은 오케이예요. 이들은 기억, 호칭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자, 한번 볼까요? 저기요, 말 좀 물을게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저기요, 좀 말 좀 묻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을 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말이니까 호칭어 맞네요. 따라서 이거 호칭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자, 이 지시대명사가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오케이네요. 근데 선지 2번 뒤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이게 틀렸네요. 따라서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니은의 예로 이쪽, 저쪽, 그쪽이 있으면 니은이 뭡니까? 지칭어네요. 지칭어의 예로 이쪽, 그쪽, 저쪽에 있으면 이들은 디귿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럼 디귿이 뭡니까? 지시대명사네요. 사용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지 못하면 힘들어요. 이 문제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은 내 동생이야 라고 예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이쪽은 내 동생이야. 상대방은 동생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지칭으로 사용됩니다. 맞네요. 그죠? 따라서 니은의 예로 오케이입니다. 자, 오케이고요. 그 다음 디귿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디귿 지시대명사네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쪽으로 달려왔다. 내 친구가 이쪽으로 달려왔다. 자, 이쪽은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장소 지시대명사. 그죠? 사용됐습니까? 됐습니까? 사용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잘못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디귿의 예로, 디귿이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 그것, 저것이 있으며. 맞죠? 지시대명사.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은 오케이가 되겠네요. 자, 이들은 니은으로도 사용된다. 니은. 자, 지칭으로도 사용된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칭으로 사용되는지. 자, 이것이 제법 심부름을 잘해요. 이것은 컴퓨터이다. 자, 이것 사람 동물이죠. 이것이 제법 심부름을 잘해요. 우리 멍멍이 키울 때 이 댕댕이가 심부름을 잘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 얘가 말해요. 이것이요. 아, 심부름 잘해요. 자,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자, 지시대명사로 사용되고, 자, 니은 지칭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네요. 따라서 자, 4번도 자,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뒤도 오케이가 되네요. 그러면 4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네요.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5번을 확인해 볼게요. 5번 리을의 예로 자, 명사 어떤 명사입니까? 지시대명사가 어우러져서 특정한 명사를 만드는 경우가 되느네요. 자, 이쪽, 저쪽, 여기저기. 이쪽은 지시대명사, 저쪽도 지시대명사, 장소를 가리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저기 역시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2개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만들었네요. 따라서 그러므로 앞부분의 설명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시대명사 2개씩이 모여서 명사, 합성 명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뒤 볼게요. 근데 이들은 기억으로, 즉 호칭어로 사용된다. 그런 호칭어란 부르는 말인데 이쪽 저쪽 여기저기 이렇게 부릅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상해 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따라서 5번의 맨 뒤는 이런 지시대명사가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 명사로는 지칭어로는 사용되지만 호칭어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따라서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 5번에 도착했습니다. 246쪽에 5번을 살펴보시고요. 자, 이건 담화의 맥락과 연관해서 높임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특정한 간접 높임, 측정 높임 같은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됐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높임이 담화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맥락을 통한 높임 표현. 자, 여기에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 맥락도 있겠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예문이 쭉 나옵니다. 자, 선지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기억의 화자가 사용한 높임 표현을 결정하는 요소는 선생님과 딸의 나이 관계이다. 자, 일단 나이 관계가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기억 문장 가보겠습니다. 교장이 교사라고 하는 주체를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교장이 교사한테 선생님 따님은 잘 지내시는지요? 자, 분명히 교장이 교사보다 직급으로는 위인데 선생님이라고 쓰고 있고 따님이라고 쓰고 자 지내시다고 이렇게 시자를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교장 교사한테 높임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맞네요. 근데 그 높임 표현을 결정한 요소가 선생님과 딸의 화자의 나이 관계? 선생님의 딸, 당연히 나이가 어리겠죠. 화자는 교장이니까 교장의 나이는 당연히 많을 테고 선생님의 딸 당연히 어리겠죠. 그런데 이 나이 관계 때문에 높임 표현을 쓴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화자가 높임 표현을 쓴 이유는 뭡니까? 선생님의 딸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장과 화자 교장과 선생님이라는 어떤 공적인 관계 때문에 높임 표현을 쓴 거죠. 따라서 1번은 자,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오면 자, 그다음 선지 2번 볼게요. 니은. 자, 공식적인 상황에서 발화되면 친구 사이라는 니은 문장 가볼게요. 친구끼리 대화 중입니다.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줘. 친구끼리니까 사적인 대화네요. 대답해 줘. 이렇게 높임 표현을 쓸 때 상대방을 낮춰 표현하는 그런 비격식체 해체가 사용되고 있네요. 자, 니은이 근데 사적인 상황이 아니고 공식적인 상황이라면 친구 사이라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바뀌지 않더라도 높임 표현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공식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만약 친구끼리 개인적 대화가 아니라 어떤 발표 시간인데 친구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자, 친구가 이렇게 발표한 친구한테 묻습니다. 자, 발표자님,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높임 표현을 쓰겠죠. 그럼 높임 표현이 달라지는 게 맞는 분석이 되겠네요. 자, 선지 3번, 디귿. 할머니가 처음 만난 길에서 학생에게 묻습니다. 학생, 이곳은 어떻게 가지요? 할머니가 나이가 한참 많은데, 나이 어린 학생한테 어떻게 가지요? 라고 높임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이렇게 높임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자와 청자의 나이를, 즉 학생의 나이를 따지기보다는 친밀도를 고려해요. 자, 친한 사이가 아니고 처음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친밀도를 고려해서 높임을 쓰고 있는 건 맞네요. 맞는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에 리을 문장 볼게요. 리을.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산에 갈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높임 표현을 쓰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화자는 청자와의 나이와 친밀도, 나이는 어리죠? 친밀도. 학생은 선생님과 되게 친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선생님 학생이 좀 이름도 다 알게 되고 또 자주 보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집니다. 친밀도가 높죠? 나이는 어리고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반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이라는 발화 상황, 즉 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 맞는 분석이네요. 자, 수업 시간이라는 공적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자, 마지막 미음 문장. 김 선생님이 한 살 많은 박 선생님에게 선배 이제 저녁 먹을까? 라고 이렇게 한 살 많은 분인데 선배 먹을까? 라고 높임 표현을 낮춰서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것은 미음의 화자가 청자의 친밀도를 고려해서 친밀도를 여러분 고려해서 친하니까 한 살 많지만 친하기 때문에 말을 낮춰 표현한 거죠. 여러분 높임 표현 속에는 주의할 게 높임 표현 속에는요. 상대방을 높여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상대방을 낮추어 표현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상대 높임법은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둘 다 표현하는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주체와 객체의 높임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만 포함되는 개념인 반면에 상대 높임법은요. 이 상대 높임법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낮춰 부르는 것도 포함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세요. 당연히 상대 높임법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집에 가! 라고 상대방을 어린 사람을 낮춰 표현하는 것도 이런 낮춤 표현도 상대 높임법에 포함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주의하시면서 선지 5번의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문제 설명이 다 끝났네요.
자, 우리가 담화에 관련해서 수특기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담화에 관련해서 수특기의 문제와 개념이 쉽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부드리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잘 기억하시고 몇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깊게 기억해서 올해 수능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